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선거 모터사이클 관리술의 18, 19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책에 말하자면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등산의 어려움에 불평하던 크리스를 이끌고 나는 능선의 꼭대기를 앞두고 야영을 합니다. 가족이 나오는 꿈을 꾸고 일어난 나는 크리스로부터 지난밤 내가 새벽 3시까지 떠들었으며 산의 정상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제 기분이 좋아진 우리는 꼭대기까지 단숨에 도달합니다. 성취감을 느끼는 크리스와 나는 산 아래로의 전망을 즐깁니다. 한편 그 과거에 존재한 나인 페드로스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는 길게 나오는데요. 정의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러니까 퀄리티를 정의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퀄리티를 존재하지만 분석할 수 없는 대상으로 만들었던 나는, 그러니까 페드로스죠. 이것이 객관적 존재인가 아니면 주관적 존재인가를 질문받습니다. 페드로스는 논리적으로건 수사학적으로건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주체와 객체에 대해 고민을 계속한 끝에 퀄리티는 주체와 객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형이상학적으로 상위의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본문의 내용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한 어떤 사전 경고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꼭 계속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첫째로 저자의 주장이 옳거나 그르거나 혹은 그의 의견이 누군가의 의견과 비슷하다는 것은 사실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견 보기에 논리적인 얘기 같은 얘기를 쫓아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은 주로 독자의 정신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진실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당뇨병이 있다면 당뇨병 치료를 해야겠죠. 저기 당뇨병이 없는 멀쩡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당신이 가진 당뇨병을 치유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들을 읽고 과학적 진리처럼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성을 진단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너머에 어떤 보편성이 존재한다는 것. 먼저 자기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아주 진짜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보고 느낀 현실은 우리가 가진 형이상학적, 무의식적 가정과 이론의 결과다. 이 말은 제가 전에서도 이걸 소개하면서 계속 했고 오늘도 많이 다시 반복할 텐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그 자체로 그냥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형이상학적 무의식적 가정과 이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좀 더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비슷한 얘기를 다른 데서 있다는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전에 사실은 부분과 전체라는 하이젠베르크의 책을 또 이와 비슷하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서 그 부분을 좀 더 길게 들으시면 좋겠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를 만나서 한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이건데 이론이 비로소 사람들이 뭘 볼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보는 관찰 사실을 잘 설명하는 것이 과학적 이론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그건 너무 단순하다. 사실은 관찰 사실이 이론을 만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론이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우리가 뭘 관찰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앞의 말처럼 우리는 언제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관념, 가정,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다 알 수도 없지만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분과 전체 4장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은 우리가 가진 형이상학적, 무의식적 가정과 이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냥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바깥 세상이 당신에게 주입한 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런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 세상이 당신에게 주입한 현실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합리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 그 경고가 필요한데요. 뭐냐 하면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일관성과 정보와 경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온갖 세상을 다 포기하고 혼자서 자기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인류 문명이 쌓아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인데요. 여러분이 문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혼자서 과학을 다 만들어낼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부모님이, 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은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막 거부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거부만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바깥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절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은 우리가 가진 가정과 이론의 결과라는 거죠. 그냥 당연한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우리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진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합리적인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신을 치유하고 확장하는 것이 이 책을 읽는 보람이지, 어떤 유명한 과학자나 유명한 철학자가 어떤 과학을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이것이 세계의 구조이다, 너는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외워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내용을 읽다가 이상한 곳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끝에 가서 미쳐서 정신병원에 갔죠. 자, 그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면은 여기서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지만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였는데요. 선생님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퀄리티는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이 퀄리티는 이제 우월성, 뭐 본질,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좋은 글이죠. 가치 있는 글. 이런 퀄리티는 객관적인 것인가 주관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페드러스는 이제 그 저자는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 질문을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논리적으로 피할 수도 있고 수사학적으로 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나름 뭐 재미있고 그 쓸모 있는 내용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자는 그 모든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퀄리티는 객관적인가 주관적인 것인가 라는 것. 그러니까 이 퀄리티라는 것은 이 세상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속하는 것인가, 물질인가 마음인가, 뭐 이런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객관과 주관이라는 말은 사실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객관이 뭐고 주관이 뭔데?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묻는데 객관적인가 주관적이라는 말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대답하면 이 질문 자체가 붕괴가 되죠. 그렇다면 객관의 한계는 뭐냐? 객관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퀄리티는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를 묻는 질문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죠. 퀄리티는 객관이냐 주관이냐, 이분법적으로 답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라도는 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이 아니냐. 물론 답은 쉽죠. 전라도는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뒤집어서 대한민국이 전라도냐 아니냐고 물으면은 얘기가 좀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전라도가 대한민국의 일부지 대한민국의 전라도가 일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더 큰 것을 작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거꾸로 하면 얘기가 이상해지는 것이죠. 저자가 말하는 것은 퀄리티는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라고 묻는 질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답은 여러분도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만 반복하지만 아까 말한 그 문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은 우리가 가진 형이상학적 무의식적 가정과 이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객관도 어떤 관념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객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관이란 말의 한계는 뭐냐? 우리가 주관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whatever you like, 뭐든지 네가 좋아하는 게 주관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주관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모두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관을 얘기하면서 이 저자는 그 두 가지를 부정하는데 왜 주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느냐. 여기에는 과학적 물질주의적 태도와 고전적 형식주의 태도가 있는데 과학적 물질주의의 태도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측정할 수 있는 것만 현실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학과 수학 자체가 관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것만 현실이라면 과학과 수학도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또 어떤 그 이성적으로 인과관계를 알고 논리적으로 따진 것만을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고전적 형식주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정확한 이유를 몰라도 이성적 그림 없이 감정을 따라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은 가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객관만 쫓아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틀리다. 주관도 모두 임의적이고 무의미한 게 아니다. 따라서 객관과 주관적 이 두 가지 말은 모두 한계가 있고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전제하고서 말을 하자면 저자의 의식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자는 고전적 이해, 우리가 논리적인 이해, 뭐 이런 거죠. 과학적 이해. 이런 것은 한마디로 무능한 상태다. 뭘 무능한 상태? 퀄리티, 탁월성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없는 무능한 상태다라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학적 논리로 따져서 어떤 예술품이나 글이 좋은지 나쁜지를 말할 수가 없고 뭐가 가치인지 가치 없는지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전적 이해는 퀄리티를 보고 느낄 수 없는 무능한 상태다라는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전적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을 긍정함으로써 우리는 시스템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면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 완전히 노예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시스템은 이제 우리의 도구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죠. 과학 기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그런데 이 퀄리티라는 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스텝 2에서는 이 사람은 그 저자는 퀄리티는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더라 이거죠. 퀄리티는 무엇인가? 주체도 객체도 아니니까 제3의 존재인 것 같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것이 약간 미심쩍다고 생각해서 계속 생각을 한 끝에 마지막으로 스텝 3로 넘어가는데 스텝 3에서는 주체와 객체와 퀄리티라는 세 개의 존재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퀄리티가 사실은 주체와 객체를 만들어내는 근원적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도대체 이런 말장난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여러분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는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진짜 현실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합리적인가? 이거죠. 왜 우리는 진짜 현실을 보지 않고 왜 우리는 합리적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형이상학적 가정과 편견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추상적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저자가 스스로에게 한 일이고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합리적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앞에 말씀드린 그 경고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오늘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라는 건 그래서 뭘까요? 퀄리티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 문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은 우리가 가진 형이상학적 무의식적 가정과 이론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객체니, 주체니, 물질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인식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퀄리티로 느끼게 되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퀄리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느냐라던가 다른 사람이 이것과 틀리는 얘기를 하던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옳은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특히 이 말을 듣고 있거나 이 책을 읽는 사람의 정신의 치유와 확장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체크해 보지도 못한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것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냥 보고 들었으니까 나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현실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우리의 이론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일을 왜 해야 될까요? 막 복잡한 얘기를 쫓아가고 듣다 보면 자꾸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문제 때문이죠, 문제. 우리는 진짜 현실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합리적인가? 이 질문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절실한 거거든요. 우리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현실로 가고 싶죠. 그렇다면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책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8장, 19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